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급수급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수배관 시스템, 특히 그 냉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순환 계통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그 개방회로 급수급탕 시스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급수 설비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생활에 필요한 물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치와 기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급수 설비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급수급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냉난방 수배관 시스템, 특히 이제 그 순환계통, 난방이나 냉방 쪽에 사용하는 순환계통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이제 개방회로 급수 설비 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수 설비라고 하면 생활에 필요한 물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장치, 기기에 통틀어서 우리가 급수 설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급수 사용처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생활용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급탕, 그리고 소방용수 또는 뭐 공기조화기 냉난방이나 자가발전기 등에도 우리가 물을 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직접 사용하는 쪽, 이쪽에 다 이 급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그 급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급수원은 크게 뭐 이렇게 빗물이나 지하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빗물을 우리가 직접 받아 쓰기는 불편하죠. 많이 어렵고, 이 빗물이 땅을 흐를 때 지표수, 요 지표수나 지하수를 우리가 좀 수처리를 해서, 그래서 취수하고 처리해서 만든 요 상태를 우리가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상수 얘기하는 상수가 돼요. 물은 그게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선 상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뭐 마시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이런 데 다 사용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근데 이 물을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한 번 쓴 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단히 샤워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물이 그렇게 아주 더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만 처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마시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또 그 상태까지 또 정수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차를 한다든가 뭐 정원에 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아니면 뭐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그 처리할 때 들어가는 물들, 이런 것들은 굳이 상수가 아니어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중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수 시스템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제 버리는 물, 버려서 한쪽으로 이제 그 모아서 다시 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하수, 우리가 하수 처리장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때 그런 물들을 우리가 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급수 설비는 크게 급수 방식과 배관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급수 방식에 보면 수도 직결식, 고가 수조식, 압력 수조식, 부스터 펌프 방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 방식은 뭐 상향 배관, 하향 배관, 혼합 배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직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그 단독 세대들 보면 별도의 그 양수 펌프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고 수도관에서 직접 연결해서 수전까지 바로 연결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이것을 우리가 수도 직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층이 높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그 복합주택들, 이런 빌라도 보통 이제 물탱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높지 않은 빌라 같은 경우도 이런 수도 직결식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의 그 수도 직결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한 2층이나 3층 정도 건물에 수전을 통해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이 나오려면 이 물을 나오게 하는 압력, 힘은 결국은 급수 배관, 주 배관의 압력에 의해서 이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그 급수관의 그 압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도 직결식에서는 본관의 압력에 의해서 급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고려할 때 보면 이 본관의 압력은 어쨌든 그 말단 수전까지, 그죠? 수전까지의 그 높이에 의한, 그죠? 높이에 의한 수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배관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마찰 손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구들, 뭐 유량계나 뭐 아니면 그 수전 또는 뭐 양변기, 뭐 이런 뭐 아니면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수전들, 뭐 각종 이런,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해바라기 수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전이 들어가는 기구에 필요한 압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수도 본관에 필요한 압력은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높이, 마찰, 그다음 기구에 필요한 압력, 이것을 다 합한 요 압력이 필요해요. 반대로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그 수도 본관의 압력을 조절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수도 본관의 압력은 대부분 그 이미 보내줄 때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결국은 보통 한 4kg 정도 되는데, 그 압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보다 높은 건물이다, 뭐 지대가 높다 이러면 사용의 제한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근데 요즘은 좀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가압 장치들을 많이 써서 수도 보통 뭐 한 5층 이하의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예전에 보통 한 4층, 5층 정도 되는 그 빌라들 봐도 위에 물탱크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물탱크를 잘 안 가지고 있고 수도 직결식을 많이 이용해요. 부족하면 뭐 가압 펌프를 조금 쓰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그 수도 본관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압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수도 직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직결식은 전기 조절배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상수에서 직접 들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 가압 밸브만 보통 사용하죠. 왜냐면 이제 그 수도 본관의 압력이 필요 이상 높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4kg, 5kg 정도, 뭐 또 높은 경우는 한 6kg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높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수압이 높으면 보면 우리가 물을 틀면 물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살들 말하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너무 많은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수도 꼭지의 그 궤도 면적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밀어주는 압력이 세면 셀수록 나오는 유량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유량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압력이 높으면 여러 가지 그 배관의 그 뭐 수격이나 뭐 손실 이런 것들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을 적절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그래서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유량계하고 옆에 가압 밸브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지금 한 가정집이 있고 한 2층 건물이네, 그죠? 2층에 세정 밸브 변기. 이 세정 밸브 변기는 요즘 잘 안 쓰긴 하는데, 우리 그 보면 예전에 좀 표현이 좀 쪼그라샤 하는 그 변기를 보면 앞에 이렇게 당기는 밸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밸브를 당겨서 그 압력으로 밀어내는 그런 거. 그럴 때는 압력이 약 한 0.7kg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최소. 그래서 최소 기구 0.7kg 정도 압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배관이 가는 데까지 마찰 손실이 약 0.2kg 정도 되고요. 본관으로부터 요 세정 밸브 변기까지의 높이가 5m 정도 있을 때, 이때 필요한 본관의 수도 압력은 얼마가 될까요? 본관의 높이가 5m. 그래서 수두에 의한, 높이 수두에 의한 압력이 약 한 0.5kg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반마찰 손실이 0.2kg.
그 다음에 기구에 0.7kg 하니까 세 개를 다 더해서 1.4kg 정도 압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1.4kg 본관의 수도 압력이 1.4kg 이상이면 네, 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수도압이 너무 높으면 가마 밸브를 써서 압력 조절을 하면 되죠. 그래서 뭐 가마 밸브를 뭐 한 2kg나 그렇게 세팅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 직결식으로. 자, 조금 전에 보면 기구에 따라서 그 필요한 압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구별 필요 급수 압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수전 같은 경우는 한 0.3kg. 그러니까 0.3kg만 돼도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데. 물이 근데 우리가 시원하게 나오진 않고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정도 물이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그 변기 같은 경우는 한 0.3kg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밸브를 이용하는 건 0.7kg 정도. 소변기, 이것도 세정 밸브를 이용해서 물이 뿜어주니까 한 0.5kg 필요하고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7kg 정도.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이제 좀 유행했던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하죠. 위에 큰 거. 그거는 보통 한 1.5에서 2.0kg 정도 압력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조금 더 압력이 높아요. 그리고 그 가스 순간 온수기를 사용할 때는 보통 한 0.4kg, 0.8kg의 추가 손실 압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구들에 따라서 필요한 압력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없는 그 기구들도 그 기구에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압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압력을 확보해 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직결식 사용할 때는 중요하게 검토를 한 번씩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가 수조식. 아까 보통 이제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소형 주택, 그죠? 뭐 단독 주택이나 소형 빌라, 높지 않은 건물들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던 시스템들이고요. 고가 수조식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시스템들이에요. 주 배관에서부터 보통 이제 아파트 기계실 안쪽에 저수조라고 하죠. 그죠? 저수조에 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 저수조에 있는 물을 고가 수조로 물을 양수를 해서 그 고가 수조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각 세대별로 급수를 하는 방법, 요것을 우리가 고가 수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대 그 수전의 압력은 결국은 이 고가 수조의 높이에 의한, 높이 수조에 의한 압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여기에 그 세대 말단 수전들에 걸리는 압력들을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보시면 위층이 아무래도 압력이 낮겠죠, 그죠? 높이가 그 고가 수조에서부터 수전까지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반대로 이 아래층 같은 경우는 높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죠? 높기 때문에 수두가 아주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위층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압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층 같은 경우는 가마 밸브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압력을 낮춘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또 제일 옥상층, 그 최고층 같은 경우는 고가 수조하고 높이가 너무 낮잖아, 그죠? 그냥 옥상에 바로 설치하면. 그래서 옥상에서부터 보통 한 2층에서 3층 정도 높이를 높게 올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제일 최상층하고 한 층, 2층 해서 약 한 10m 정도 이제 높이를 유지를 하죠. 최하. 그렇게 했을 때 최고층에 걸리는 압력이 약 한 1kg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기구들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그죠? 압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고가 수조를 사용하면 고층부에 있는 분들이 물이 잘 안 나오고 수압이 약하고 이래서 많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반대로 저층물은 가마 밸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압이 너무 세서 수격도 많이 일어나고 또 소음, 그 다음에 그 물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또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마 밸브를 꼭 써서 사용을 합니다. 가마 밸브를 쓰는 방법도 각 세대별로 하나씩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층별로 그 행주 배관에 하나씩 설치해서 전체 이렇게 감압을 시키는
그런 그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가 수조식은 이제 그 보통 그 빌라나 이런 데서 보면 조그만 소형 물탱크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큰 저수 탱크를 이용을 하죠. 근데 보시면 그 수도 주 배관에서 물이 들어와서 지하 저수조에 물이 한번 저장을 해요. 그죠? 이 저장된 물을 다시 양수를 해서 고가 수조에다가 다시 한번 올리고, 그 고가 수조의 물을 세대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결국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생상 오염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저수조에 물을 담아놓는, 우리 예전에 이것 때문에 사고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고가 수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물의 사체가 들어가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여기다가 뭐 약품을 푼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예전에 뭐 어쩌다가 생긴 경우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위생으로 보면 매우 좀 위험하죠. 또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보면 그 지하 저수조 쪽 기계실은 못 들어가게 아예 다 잠겨져 있죠, 요즘은. 그리고 고가 수조가 있는데도 마찬가지로 다 문이 시건 장치가 다 돼 있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긴 해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가끔 들어가서 그런 그 사체들이 발견되기도 있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1년에 2번, 1번, 2번 정도 꼭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청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청소하려고 그러면 물을 다 빼야 되잖아, 그죠? 물값만 해도 엄청난 거야. 물론 이제 물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남았을 때 딱 잠그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청소하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또 조금 잘 안 하면 위험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급수 쪽은 레지오넬라균 증식이 매우 좀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수조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높아서 물도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상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고가 수조들이 대부분 다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예전 아파트 보면 아파트가 있고 위로 뭐 하나가 길쭉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또 하나 이렇게 가부수처럼 크게 하나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탱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높게 올리는 이유는 높게 올려야지 최고층에도 압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최고층의 압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소한 1.5kg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부터 15m가 올라가야지 1.5kg를 만들 수 있잖아. 그죠? 15m.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파트 꼭대기에서 15m를 올려서 거기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파트에 뭐 하나 이렇게 올라가서 물탱크 크게 하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위쪽에 물탱크를 설치를 하면 물탱크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물은. 그죠? 물은 예를 들어서 물 1m의 그 부피에 1톤이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 요게 몇 리터짜리? 500ml짜리네요. 그죠? 500ml 요게 500g이에요. 그죠? 요거 두 개가 1kg. 그러니까 조그만 1m짜리 그 물탱크만 해도 1톤이에요. 근데 위에 물탱크가 엄청나죠, 용량이. 무게가. 그죠? 뭐 4, 50톤 넘어가는 건 뭐 일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러면 그 무게를 견뎌야 돼, 이 구조물 전체가. 그죠? 구조물 전체가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골조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고가 수조가 위생상 문제도 많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방법을 또 잘 안 써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관에서 저수조의 물을 받아서 펌프로 고가 수조까지. 그런데 여기에 그 양수 펌프는 지난번에 우리 순환 배관에 사용하는 펌프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순환 펌프는 순환하는 물이기 때문에 손실 수도만 계산해서 그 손실값만큼의 양적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그 손실값에, 물을 보내는 그 배관의 손실값에다가 높이에 의한 수도까지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밸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밸브들의 손실 수도까지 다 계산해서 그거 이상으로 펌프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수 펌프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매우 크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 최고층에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세정 밸브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집에 필요한 그 기구에 필요한 압력은 0.7kg. 그리고 여기 배관에 마찰 손실은 2m. 그죠? 그러면 이 높이는 어느 정도 이상 유지되어야 될까요? 아까 0.7kg의 배관 손실이 2m. 그렇죠. 9m. 네. 최하 여기서부터 9m 이상은 되어야지만 그 세정 밸브식 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가 수조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10m, 15m씩 이렇게 최소한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부스터 가압식.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메인 그 급수 배관에서부터 그 수도 배관에서, 수도 본관에서 저수조까지 물이 들어오고, 저수조에 그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바로 세대로 그냥 올려보내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스터 가압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까 그 부스터 가압식을 보면 그 고가 수조 방식에 비해서 아파트 위쪽에 뭐 설치할 게 없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구조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방법은 보통 이제 펌프를 여러 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펌프도 정석 펌프 여러 대를 놓고 대수 제어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변속 펌프, 보통 뭐 인버터 펌프라고 하는, 또 아니면 뭐 부스터 펌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변속 펌프를 많이 써요. 그런 그 변속 펌프를 이용해서 한 대나 두 대 용량에 따라서 설치, 보통 이제 한 두 대 정도 설치를 하죠. 두 대 설치하고 예비용으로 한 대, 이렇게 해서 운전합니다. 그래서 이 그 펌프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부스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스터 시스템도 여기에 조그만 탱크가 하나 붙었어요. 압력 탱크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용물이 매우 작을 때, 그럴 때 펌프가 돌면 압력 변화가 너무 크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펌프가 확 돌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거고,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전체 배관 시스템들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을 조금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에 뭐 잠자다가 일어나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100세대 정도, 뭐 200세대 정도 되는 그 용량을 커버하는 시스템인데, 거기 한 집에서 누가 하나 일어나서 변기에 물을 내렸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면 펌프가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충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그 양의 물을 사용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그 팽창 탱크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 탱크에 있던 물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팽창 탱크에 물이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압력이 낮아지겠죠. 결국은 여기에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죠? 그럼 낮아지면 그때 펌프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터 펌프가 2차 측에 압력, 세팅되어 있는 압력만큼 가압을 해주고, 기동할 때는 일정 압력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팽창 탱크로 그것을 조절한다. 그래서 유량이 적을 때는
그 팽창 탱크에 있던 물을 사용하고 많이 사용할 때 부스터 펌프가 돌아서 대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스터 가압식의 정속 펌프는 여러 대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고 한 대의 펌프를 항상 가동시켜 토출관의 압력 변화를 감지했을 때 다른 펌프를 시동 또는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정속 펌프 방식이고요. 인버터 펌프 방식은 정속 전동기와 변속 장치를 조합해서 변속 전동기를 사용하여 토출관의 압력 변화를 감지하고 펌프의 회전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양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죠? 정속 펌프는 말 그대로 그냥 일정하게 회전하는 거니까 한 대는 항상 충압을 위해서 돌고 있고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추가해서 한 대 더 아니면 뭐 세 대, 네 대 뭐 이렇게 돌다가 또 사용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그 압력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인버터 펌프 같은 경우는 2차측 압력을 감지받아서 필요하면 돌고 필요 없으면 멈추고. 근데 멈추면 이제 대부분 압이 빠지니까 항상 한 대는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 탱크를 하나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압력 탱크가 기본적인 압력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스터 가압식 보면 보통 이제 조닝을 하고 유량을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정을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제어할지 이런 그 방법들을 검토를 해서 부스터 가압식을 운전을 하게 돼요. 또 다른 방식은 압력 탱크식이 있어요. 압력 탱크식은 예전에 그 정속 펌프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 부스터 방법 들어오기 전에 사용하던 방법인데, 주로 이제 그 저수조에서 물을 이제 그 메인에서 물을 받아서 저수조에 저장을 하고 그 저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압력 탱크에다가 저장을 시켜요. 그죠? 그러면 이 압력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대에서 물을 사용하면 이 압력 탱크에 있던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용량이 많아져서 또 압력 탱크에 물이 줄어들면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펌프가 기동을 해서 그 펌프의 압력과 압력 탱크의 압력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전하는 방식이 압력 탱크식이에요.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터 시스템하고 압력 탱크식을 동시에 같이 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 방식에 따른 그 차이를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도 직결식과 고가 수조식, 압력 탱크식, 부스터 방식 이렇게 살펴봤는데 수질 오염 가능성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은 물이 어디엔가 체류되면 멈춰 있으면, 그죠? 모아두면 그만큼 위생상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가장 오래 머무는 구조가 결국은 고가 수조식이죠. 그죠? 그래서 고가 수조식은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는 거고,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그냥 메인 본관에서 수조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식이나 부스터 방식은 전부 다 저수조에 물을 한번 받아서 그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오염의 가능성이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급수 압력의 변화. 자,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그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서 압력이 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 그 세대가 물을 동시에 많이 사용하면 수도 본관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빌라 같은 경우 보면 수도 직결식 이렇게 연결했는데 밑에 집에서 물을 막 쓰면 윗집에 수압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막 샤워하는데 밑에 집에서 막 쓰면 물이 갑자기 줄어.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주위에 그 사용하는 그 물들이 많으면 그거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좀 심해요. 수도 직결식은. 고가 수조식은 압력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높이 수도에 의해서 압력을 주기 때문에 뭐 압력이 변할 일이 없어요.
그죠? 뭐 고가 수조가 어느 순간 뭐 같이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일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압력 탱크식 같은 경우는 압력 변화가 커요. 아까 얘기했지만 압력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시켰다가 그 탱크에 있는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탱크에 물이 많을 때는 압력이 높고 물이 적으면 그만큼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압력 변화가 좀 큰 편이고요. 부스터 방식은 펌프가 항상 그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압력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단수식. 예를 들어서 그 상수도 그 관리하는 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차단됐어요. 단수가 발생했을 때. 수도 직결식은 바로 급수가 안 돼요. 그죠? 수도 본관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뭐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고가 수조식은 저수조에도 물이 있고 고가 수조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 이틀은 버틴다는 거죠. 급수가 되지 않아도. 압력 탱크식하고 부스터 방식은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저수조의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정전식. 전기가 안 들어오면. 수도 직결식은 상관없죠. 펌프가 없이 그냥 수도의 압력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이건 뭐 바로 그냥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고가 수조식은 저수조에 있는 탱크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고가 수조에 있는 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그 수조에 의한 압력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고가 수조의 물은. 근데 압력 탱크식하고 부스터 방식 같은 경우는 급수가 잘 안 돼요. 왜? 펌프가 못 도니까. 펌프가 안 도니까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계실 면적으로 보면 수도 직결식은 기계실 필요 없죠, 그죠? 바로 그냥 다 쓰니까. 근데 고가 수조식은 저수조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양수 펌프가 있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공간이 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압력 탱크식하고 부스터 방식은 거기에다가 펌프 시스템하고 압력 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압력 탱크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물만큼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압력 탱크 사이즈가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운전 방식이에요. 옥상은 고가 수조식에서만 필요하죠, 그죠? 나머지는 옥상 탱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옥상 관련돼서는 고가 수조에서만 필요하다. 그리고 설비비. 수도 직결식은 연결만 하면 되니까 뭐 얘는 비용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우 싸요. 그 다음에 고가 수조식은 조금 비싸다. 왜? 고가 수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펌프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좀 비싸요. 근데 요즘은 고가 수조가 더 비싸요. 고가 수조가. 구조체의 비용이라든가 그 위에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그 비용이 좀 더 비싸요. 예전에는 이제 압력 탱크하고 부스터 방식 같은 경우는 펌프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 건물 구조를 높이거나 그 공간 활용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펌프 비용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요즘은 고가 수조식이 오히려 더 설비비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펌프가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지 몰라도 그 탱크 설치하는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졌다. 유지 관리비. 수도 직결식은 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비용이. 고가 수조식은 그냥 고가 수조까지 물 보내는 그 펌프의 동력만 필요해요. 그리고 얘는 정속 펌프 한 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그 효율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압력 탱크식은 상대적으로 그 압력 탱크에 압력을 밀어주는 펌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부스터 방식 같은 경우는 펌프 자체로 모든 압력을 제어하고 다 하기 때문에 좀 비싸죠, 펌프 탱크가. 그래서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베트남에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베트남에서 주로 수도 직결식이나 아주 고가 수조식 이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고가 수조식보다는 이런 부스터 방식을 쓰는 것이 실제로는 더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염이나 급수 압력 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도 직결식 같은 경우는 뭐 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수도 직결식에 세대 강압 밸브 정도 이렇게 아마 영업하시게 될 거고, 일반 그 복합주택 아파트나 빌딩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고가 수조보다는 부스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이 차이가 그 설치 비용이나 위생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또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전하고 할 수가 있어서 권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할 때 뭐 고가 수조 있고 저수조도 있고 막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에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 1000세대짜리 아파트에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물량에 따라서 저수조 크기나 고가 수조 크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배관의 배관경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일이 이거 세대에서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건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설계할 때, 그죠? 그래서 그 급수량을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일 급수량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일 급수량에 따라서 저수조 용량이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하 저수조의 물은 이 단지에서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소방용수는 별도로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사용하는 소방용수, 그 다음에 다른 또 곳에 사용하는 용수 이런 걸 합해서 그 저수조 탱크의 크기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일일 급수량이 나오면 평균 1시간에 얼마큼 급수할 수 있는지 급수량이 나오겠죠. 시간당. 그죠? 그 용량에 따라서 배관의 크기, 그 다음에 고가 수조의 용량이 결정돼요. 예, 고가 수조는 1시간 사용할 용량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고, 시간당 최대 예상 급수량, 우리가 동시 사용률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적절한 용량을 사용할 거라고 계산을 하는데 최대 피크 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녁 시간대. 그죠? 저녁 때는 모든 집들이 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물을 많이 쓰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샤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녁 때 그 피크 시간대는 사용량이 매우 커요. 그것을 계산하는데 그 시간당 최대 급수량, 이거에 따라서 펌프의 용량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에 따라서 급수 간격, 그 다음에 부스터 펌프 유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일 급수량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급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간 평균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에서 사용 시간으로 나누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최대 급수량은 1.5에서 2 정도 그 상수를 넣고 거기에 시간 평균 수량, 평균 수량 대비해서 약 많이 안 쓰는 곳은 1.5배, 많이 쓸 걸로 예상되는 곳은 2배, 이렇게 최대 급수량을 하고요. 순간 최대 급수량은 약 3배에서 4배 정도,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분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까 위에 거는 시간 단위였고, 요거는 분당으로. 분당 최대 급수량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불사 펌프 용량이나 배관경,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일일 급수량을 어떻게 하냐? 예,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설비공학 편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일일이 다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하루에 약 100에서 120리터 정도 쓴다. 물량을.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하니까 8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시 인원 계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는 500리터. 병원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시간 한 10시간 정도 기준으로 가고 있고, 극장은 30리터. 요건 뭐 극장에서는 그냥 많이 쓸 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실 쓰고 손 닦고 뭐 이 정도 쓰니까 30리터 정도. 대신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아요. 객석, 기준 객석당 한 사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은 5시간 정도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인당 100에서 160리터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요. 사용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써요. 250에서 300리터 정도 쓰고 사용시간은 10시간. 이렇게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필요한 1인당 유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거기에 그 예상되는 인원을 계산해서, 또 시간을 계산해서 필요한 용량, 일일 급수량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그 다음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이런 것을 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인원수에 의한 계산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건물에 따라서 거기에 건물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보통 이제 건물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몇 명 정도가 상주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의한 산정법이 있고, 또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 건물 유효 면적에 의해서 계산을 또 합니다. 아까 표에 보면 유효 면적이 있어요. 유효 면적당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요 얘기들이 있어요. 요것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산정을 하면 돼요. 인원 기준해서.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또 이거 할 때 여기 면적은 사무소 같은 경우는 60%, 아파트 주택이나 이런 거는 약 50에서 53% 유효 면적의 그 정도를 가지고 인원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물 유효 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또 위생기구 숫자, 아니면 수도꼭지가 몇 개야.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면 들어가면 메인 화장실에 양변기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면대 하나 있고 샤워기 하나 있고, 이거 벌써 수전 3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것 용도가 다 다른 각각의. 그 다음에 주방에 싱크대 수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방에 또 화장실에 양변기 있을 거고, 세면대 있을 거고, 샤워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탁실에 가면 세탁기 수전 또 있을 거고, 2개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다른 그 허드렛물 쓸 수 있도록 또 임시 그 빼놓은 거 예비용 하나 또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수전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보통 집에 한 11, 12개, 또 많게는 한 15개, 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거에 의한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인원수에 의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에 아까 일일 급수량, 이거 곱하면 일일 급수량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하는 방법, 또는 건물 유효 면적은 아까 유효 면적비의 연면적, 그죠? 거기에 그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인원수, 여기에 1인 1일 급수량, 요걸 다 계산해 주면 1일 급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또 위생기구 수에 의한 방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그 기구가 또 기구에마다 그 사용하는 유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유량을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전들이 사용했을 때 그때 유량. 근데 요거는 일일 급수량이 아니에요. 요거는 최대 예상 급수량. 피크부하 전체 다 틀었을 때 나오는 물.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거꾸로 일일 급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동시 사용률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급수량, 요렇게 계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 사용률 보시면 하나일 때는 100% 그냥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한 6개 정도 된다. 그러면 60% 정도가 최대 피크 부하다. 요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100개가 넘어가면 뭐 30% 정도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100개, 200개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보통 한 요 정도 한 열 몇 개 이렇게 있을 때 동시 사용률 계산해서 배관경이나 최대 그 부하량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합니다. 자, 급수 강경 설계. 요거는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껐다가 그냥 요거 네. 이어서 급수 강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수 강경도 마찬가지로 그 부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급수 강경 설계는 균등표에 의한 간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 저항 손도에 의해서 간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세대당 그 최대 부하를 또 일일 급수량이나 이런 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량이 결정되면 그 유량에 맞는 배관의 마찰 손실표를 계산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200ml 정도 그 저항이 걸리도록 이렇게 그 미터당 계산을 해서 적절한 배관경, 예를 들어서 마찰 저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배관 한 사이즈 더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한번 보통 아파트 건설사나 이런 데는 보통 이제 그 마찰 저항을 다 계산해서 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쭉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주택이나 이런 데는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산하는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야. 그럴 때는 그냥 거기에 기기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보고 거기에 따른 배관경을 그냥 쓰면 돼요. 그게 균등표예요. 균등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선은 이제 그 배관 필요한 그 배관은 다 설계를 하겠죠. 급수에 필요한 배관을 개통을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각 그 급수 기구들, 그죠? 기구가 예를 들어서 뭐 15mm면 15mm, 20mm면 20mm, 이렇게 기구에 의한 접속 간격이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구별 15A 상당 개수라고 해서 15mm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그걸로 배관경을 선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수를 이용하게 돼요. 요 상당 개수를 이용하는 것이 관균등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균등표 좀 이따 보시면 관균등표에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개수를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하고 거기에서 또 구간별 동시 사용률이 있어요. 아까 그 기구가 예를 들어서 한 개면 100%, 네 개면 80%, 8개면 70%, 16개면 60% 이렇게 그 동시 사용률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구간별 동시 사용률, 아까 동시 사용률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15A 상당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오면 그거에 따른 반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이게 그 보시는 관균등표예요. 요거는 이제 그 동관 M형을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 뭐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5A는 그냥 15A 하나, 그죠? 15mm가 2.5개 상단수가 나왔다. 그러면 배관을 20mm로 하면 돼요. 그죠? 15mm가 5.1이다. 그러면 25A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7.6이 나왔다. 그러면 50A를 배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요게 그 관균등표를 이용한, 여기에 동시 사용률 그대로 다 사용하면 되고, 요 표는 설비공학 편람에 나와 있어요. 그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간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기구별로 접속 간격 따로 있고요. 그죠? 거기에 15의 상당수라는 게 있어요. 요 기기는 사용 유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배관경으로 15A로 어느 정도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면기는 15A 1.0으로 계산하고,
대변기 같은 경우는 3.8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밸브를 이용한 방법이고 탱크 우리가 보통 쓰는 탱크 같은 경우는 1.0 요거는 물을 이게 저장해서 쓰기 때문에 요건 1.0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밸브식 세정 밸브식 같은 경우는 3.8 왜 물을 많이 써야 돼요 순간적으로 3.8로 계산되는 거예요. 뭐 부엌의 싱크대는 상대적으로 세면기보다 물을 많이 쓰죠. 2.1 배관은 똑같이 15mm로 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 물량은 싱크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세면대 같은 경우 손만 씻고 뭐 세수만 하면 되고 물 받아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으로 계산하지만 싱크대는 2.1 계산돼요. 그리고 뭐 욕조 같은 경우는 2.1, 뭐 샤워도 2.1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 본관에서 와서 대변기, 그 다음에 욕조, 샤워, 세면기 이렇게 세면기가 2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분기 배관을 썼어요. 와서 처음에 그 대변기, 그 밸브 타입의 대변기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욕조가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샤워기로 분기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세면기로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구간별로 배관격이 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배관격을 선정하냐? 아까 얘기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면기. 세면기면 세면기 1.0이네, 그죠? 1.0. 접속 규격은 15A. 여기는 15mm예요. 15mm로 연결되어 있고 15의 상단수가 1.0이니까 15mm로 그냥 배관하면 돼. 여기까지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하고 D 구간. 여기는 요 세면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 세면기에서도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세면기도 마찬가지로 15A로 연결되어 있고 관수는 1.0이에요. 그러면 1.0, 1.0 합하면 2.0이 되겠죠. 그죠? 2.0인데 그러면 여기 배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면기 첫 번째 구간 EF 구간은 15A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배관은 15mm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두 번째 DE 구간은 세면기가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2개가 있어요. 상당수는 2야. 그죠? 그래서 이 동시 사용, 근데 요거 기계가 2개이기 때문에 동시 사용료는 100% 그대로 다 적용돼요.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2면은 아까 균등표에 보면 1 이상이면 1 이상 2.5 이하면 20ml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20ml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CD 구간은 샤워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샤워기는 연결은 15mm로 하지만 15A 상당수로 2.1이에요. 그죠? 2.1이면 아까 여기가 2였잖아. 그죠? 그러면 합하면 2개 4.1 여기 다 합하면 4.1이 되는 거고, 그리고 3개니까 동시 사용률은 1.0으로 100%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 사용수는 4.1개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4.1이면 25A가 적용되는 거예요. 균등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자, BC 구간. 욕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죠? 욕조는 15A 상당수로 2.1. 접속 간격은 20mm예요. 그죠? 그러면 2개는 6.1이 됐어요. 이 앞에서 거부터 다 더해야 되죠. 욕조까지. 다 더하면 6.2예요. 근데 4개야. 기기가 4개면 동시 사용률이 80%. 그죠? 그래서 0.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개 6.2에 80%. 그래서 4.96이 나와요. 동시 사용 수는. 그러면 4.96이면 균등표에 의해서 25에 그대로 가면 돼요. 또 마지막에 그 대변 그 밸브식 세정 밸브식 대변기가 있어요. 이거는 15A 상당수로 3.8 접속 규격은 25A. 그러면 무게는 10이 돼요. 요 앞에 거 다 기기의 그 상당수 다 더하면 10이 됐는데 2, 4, 5개. 5개에 대한 동시 사용률은 80%. 그죠? 그래서 80%니까 동시 사용수는 8개가 되는 거고, 8개, 8에 해당되는 그 균등표에 보면 32A를 배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수도 본관에서 첫 번째 분기하는 그 대변기까지는 32mm 배관을 해야 되고, 그죠? BC 구간은 25mm 줄어들게 될 거고, CD 구간은 똑같이 25mm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DE 구간은 20mm, EF 구간은 15mm. 이렇게 배관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균등표를 이용해서 그 배관경 선정하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 이야기할 때 급수 간격은 뭐 균등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원주택이나 뭐 빌라 이런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돼요.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이건 이제 안전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입상 배관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 입상 배관이 커지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용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급수 간격을 산정할 때 균등표를 이용하지 않고 마찰 저항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유량을 계산하고 그 유량에 따른 마찰 손실을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혹시 조닝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닝. 존을 나누는 거예요. 존을 나누는 거야. 어떻게? 왜?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압력을 보통 한 요즘 건물들 보면 25층, 30층, 뭐 40층, 50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도만 해도 그죠? 50m면 수도만 해도 5km 걸리는 거예요. 그죠? 5km면 세대에 사용하는 압력 계산하면 5km 차이가 그대로 다 벌어지면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조닝을 해요. 조닝을. 그래서 적절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고층부와 저층부의 압력 차이가 매우 크게 형성이 되겠죠. 아까 50m가 아니고 50층이면 층당 3m니까 150m가 돼요. 15km.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력, 혹시 이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압력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져요. 특히 저층부에서의 압력은 매우 높아요. 압력이 높으면 사용 압력하고 공급되는 압력이 차이가 크면 캐비테이션, 채터링, 수격 등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죠? 캐비테이션은 이따 다시 한번 그 가마 밸브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하고, 채터링은 보통 밸브가 이렇게 떠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력 차이가 크니까 조금 물을 쓸 때는 밸브가 조금만 열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가 떨어요. 따다다다 떨어. 그런 걸 우리가 채터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력계를 설치해서 보면 압력이 막 바늘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채터링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그 좀 안정적이지 않고 막 수격이 짧은 구간에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게 크지 않고 압력계가 떠오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수격은 말 그대로 그냥 꽝 부딪혀갖고 막 배관이 막 그냥 흔들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죠. 보통 압력의 4배에서 크게는 40배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우 큰 압력이에요. 수격 한번 일어나면 배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수격은. 수격은 특히 그 에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격이 많이 일어나요. 배관이 터지면 배관이 중간 부분이 터지는 거 아니면 끝 부분이 터지는 거? 끝부분, 수격은 꺾이는 부위, 말단 이런 데서 일어나요. 그쪽에서 이게 터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소음과 진동, 또 배관과 장비의 파손 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 차압이 크면 클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고층부에서는 낮은 압력, 아까 그 고가수조하고 똑같죠. 높은 쪽은 압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물이 잘 급수가 안 되거나 이런 유량이 부족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과압으로부터 배관 및 장비를 보호하고 또 말단 수준의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여기 말단 수준에 유량이 작다고 거기를 높여주면 저층부의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존을 구분해야 돼요.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통 한 10층에서 15층 기준으로 해서 조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12층, 13층에서 그 이하를 저층부, 또 12층, 13층부터 뭐 한 20 몇 층까지를 중층부, 또 그거 이상 30 몇 층까지를 우리가 고층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배관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가 수조를 사용한다, 전부 다. 그러면 층별식은 중간중간에 고가 수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층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층별식은 보통 한 예전에 고가 수조 이용할 때 한 30층 정도 되는 데서 중간에 이렇게 고가 수조를 만들어서 한 12, 3층에 하나 만들어서 요게 중간 기계실이라고, 예전에 아파트 중간 기계실이 있는 아파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간 기계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층고도 조금 낮고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수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밑에는 못 쓰잖아요. 그죠? 압력이 낮으니까. 그래서 한 3개 층 이하, 여기서부터 자연수도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 위에 있는 또 고가 수조를 이용하죠. 중간 수조. 이 중간 수조에서 또 마찬가지로 하고, 또 여기는 최고층에 있는 고가 수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게 고층 건물에 예전에 층별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네,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용량만큼만 중간 수조와 고가 수조가 용량을 감당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수조들이 조금 작아요. 고층만 해당하면 되니까. 근데 중계식이라는 것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 각각 존마다 펌프를 다 설치해야 되고, 그죠? 배관이 다 들어가야 돼요.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이걸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한 60층짜리 건물들 하려고 그러면, 100층짜리 건물 하려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100층짜리면 한 번에 보내는데, 100층까지 보내는데도 어마무시하게 오르는 300m니까 30km. 그죠? 그러면 이 펌프만 40kg짜리 펌프를 써야지만 물이 올라가요. 이 꼭대기까지. 그죠?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안 하고 중계식이라고 해서 거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저수조에서 중간 수조, 또 그거보다 더 높은 중간 수조, 고가 수조까지. 그래서 건너서 가는, 중계해 주는 거죠.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또 올리고, 또 여기에 펌프를 이용해서 다시 또 올리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보다 배관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죠? 입상 배관의 공간이 적게 차지하고, 단점은 여기에 있는 수조들이 이 수조보다 훨씬 더 커요. 왜? 여기 수조는 여기만 쓸 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쓸 물도 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올려 보내줘야 되니까. 중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런 중간 수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층 기계실이 여기보다는 좀 더 커요. 높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중간에 그 구조적으로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설계를 다 해줘야 돼요. 그죠? 이런 중계 방식들. 조합 펌프식. 요거는 이제 그냥 보통 고가 수조 방식이 아니고 우리 그 부스터 펌프라든가 팽창 탱크, 그 압력 탱크를 이용하는 방법들. 그냥 바로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는 방법. 그죠? 그래서 저층부 펌프가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그죠? 요렇게 각각의 그 펌프가 조닝을 해주는. 보통 이제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이 조합 펌프식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펌프의 압력으로 조닝을 하는 그런 방법. 자, 조닝의 방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층별식. 건물을 몇 개의 존으로 나누어 각 존마다 수조를 설치하고 최하층에서 양수 펌프를 설치해서 올려주는 그런 방법. 그래서 각 존의 수조에 각각의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초반에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중간 수조를 설치할 때 그 구조적인 그러니까 면적하고 구조적인 그 압력을, 그러니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중계식은
각 존마다 수조를 설치해서 양수 펌프가 각 존에서 다음 존으로 올려보내는, 그죠? 중계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조합 펌프식은 몇 개 존으로 나눠서 양수 펌프가 직접 그냥 그 압력을 직접 그 보내주는 방법이 조합 펌프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용 수량의 변동에 따라 수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급수관 속의 수압을 항상 일정하도록 제어하는 방법. 아까 그 압력 펌프 방식이죠. 펌프 방식으로 이용하면 돼요. 자, 수압 조절이 필요한 이유. 왜 수압 조절이 필요할까요? 그죠? 그냥 쓰면 되지. 높은 압력이면 그냥 쓰면 되고, 낮은 압력이면 그냥 쓰면 되지. 근데 일단은 불편하죠. 그죠? 압력이 너무 낮아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압력이 너무 세서 물이 막 튀는 것도 불편하고, 그죠? 또 압력이 세면 수자원 낭비도 그만큼 크고, 또 그 높은 압력을 만들기 위한 동력비도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과잉 압력, 특히 이제 과압이라고 하는, 과압이 급수 급탕 설비의 하자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예요.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문제를 많이, 이렇게 수격도 많고 캐피테이션도 일어나고 채터링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배관에 침식, 마모를 유발하고요. 차압이 크면. 그리고 그 파이프 파손과 장비의 손상을 주는 워터 해머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장비나 기구에 대한 손상, 시스템과 장비의 수명 단축, 적정 유속을 초과한 것에 따른 물의 낭비, 높은 압력에 의한 장비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압력을 우리가 적정 압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부스터 가압식의 조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각각의 존을 펌프가 직접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층 건물의 최고층과 최저층 간의 급상차가 크기 때문에 조닝을 하는데, 그리고 세대에는 3kg 이하의 압력 관리가 필요해요. 3kg보다 높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세대에서 쓰는 개별 보일러 같은 경우 압력이 4kg가 넘어가면 보일러가 못 견뎌요. 보일러의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어서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터져요, 물. 그래서 3kg 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또 세대 전단의 압력은 4kg 이상 유지하도록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마 밸브를 설치했을 때 적정한 유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부스터 펌프 이용할 때 제일 말단 세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입구 측에 압력이 4kg가 되도록 펌프의 압력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압력이 대략 8kg 정도를 넘지 않도록, 이따가 얘기하지만 한 7.5kg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렇게 조닝을 하게 됩니다. 또 근데 요즘은 또 그 조닝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압력을 더 높은 데까지 조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마 밸브를 2개를 쓰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조닝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요즘 새롭게 나오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닝을 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급탕 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급탕 배관을 보면 똑같이 보통 그 급수한 물을 받아서 보일러에서 물을 데피겠죠, 그죠? 그죠? 물을 데펴서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욕조나 싱크대 이런 데서 더운 물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그 물을 데피면 부피가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을 데피는 거에 대한 팽창 탱크가 있어야 돼요. 팽창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팽창관 너머에 여기에 팽창 탱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팽창 탱크가 압력을 조절하는 팽창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나 이런 데도 보면 항상 팽창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로 급탕까지 급탕관 한 개로 배관을 하고, 여기에 온수 밸브를 열면 처음에 찬물이 나오고 좀 지난 다음에 온수가 공급되겠죠. 보일러 이렇게 틀면 여기에 보일러에 있는 물이 들어올 때까지 찬물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 이 기본적인 급탕 배관이에요. 대신 여기는 배관 비용이 좀 많이 안 들죠. 그냥 배관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방법 말고 순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순환하면, 이렇게 순환시키면
언제든지 필요한 때 더운 물을 바로 쓸 수가 있어. 그죠? 요게 이제 순환 방법이에요. 온수 순환.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탁 라인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환탁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탁. 환탁 라인에 환탁관을 설치하고 순환 펌프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일정한 유량이 계속 돌아요. 배관에 열 손실 만큼 계속 돌아. 그러다가 물 틀면 더운 물 바로 나와. 그죠? 보통 규모가 작은 단독 세대나 이런 데는 이런 걸 잘 안 써요. 그죠? 아까 그냥 이런 방법 그냥 쓰면 되죠. 그냥 물 조금만 틀면 그 세대에 있는 그 찬물만 빠지면 보일러에 있는 더운 물이 나오니까 별로 그냥 뭐 불편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가 많아. 거리가 멀어. 이럴 때는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환탁 배관을 꼭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보일러 쓰는 데는 환탁 배관을 잘 안 쓰고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 이렇게 쓰는 데는 환탁 라인을 꼭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에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주로 목욕탕이나 이렇게 그 더운 물 많이 쓰는 곳 이런 데는 환탁 라인을 설치해서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배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환탁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층 건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빌딩 이런 데서의 환탁 라인을 급탕 배관 구성이에요. 보통 이제 크게 부스터하고 고가 수조식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부스터 펌프 방식은 그냥 저수조에서 아까 그 급수할 때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급수를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압력이 딱 세대 급수할 수 있는 압력이 딱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열교환기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열교환기. 뭐 예를 들어서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보일러, 기계실의 보일러에서 열교환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지역난방 같은 경우 지역난방 온수를 이용한 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요. 여기 보면 두 개가 있는 것은 예열을 시켜주는 것과 마지막에 이제 그 가열시켜주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 급탕이 온도가 한 60도 정도에서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60도로 공급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데가 60도인데 여기에 공급되는 시수는 15도 정도, 15도에서 18도. 여름에는 한 20도 조금 넘어가요. 20도 정도 돼요. 그러면 그 20도에서 60도까지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어, 한 번에. 그러니까 예열을 시켜서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공급을 해요. 공급이 이렇게 쭉 되는데, 아까 그냥 압력만 밀어주면 여기까지 딱 차겠죠. 그죠? 이거 딱 차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때, 여기가 물이 식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탕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순환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환탕되는 거는 다시, 중간에 예열교환기에서 덮여진 물과 합해져서, 열교환 시켜서 더 많은 열을 주고 다시 60도로 해서 공급되도록 그렇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계속. 그래서 언제라도 세대에서, 가까운 집이든 먼 집이든, 온수를 틀면 바로 그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고가 수조 방식이에요. 고가 수조 방식은 조금 더 복잡해요. 아까 고가 수조 방식은 물을 고가 수조로 퍼 올린다고 그랬죠. 그죠? 올라간 물을 자연 수두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요. 그런데 급탕은 여기서 바로 내려서 여기서 열교환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건물 옥상에다 열교환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물 옥상에다 열교환기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그죠? 큰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여기 세대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 용량만큼의 큰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지역난방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메인 중온수를 또 그 옥상까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매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 수조를 이용하는 것은 거꾸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기계실에 다시 열교환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써요. 어쨌든 여기는 이 수두만큼 다시 또 올라가는 수두이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데까지의 그 펌프나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환해야 되니까 순환 펌프, 환탁 라인을 설치한 순환 펌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열교환기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두 개를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열교환기는 뭐 하나를 쓰거나
제열 교환기를 다 쓰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시스템은 결국은 이렇게 기계실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급탕을 이런 방법을 써요. 고가 수조에서는. 그래서 개별 보일러를 쓰면 여기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고가 수조를 쓰면 주로 개별 보일러를 많이 써요. 그죠? 개별 보일러를 써서 개별 보일러에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쓰고, 급수만 고가 수조 물로 그냥 이용하는 그런 방법 주로 많이 쓰고, 요즘 이제 지역 난방이 훨씬 더 그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죠? 유지 관리 비용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난방을 많이 선호해요. 지역 난방을 선호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야. 여기 배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그죠? 여기보다 배관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배관이 이쪽에 하나가 더 많은 거야. 비용이 그만큼 많고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부사 펌프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고가 수조 없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써요. 지역 난방을 쓴다든가 중앙 난방을 쓰면. 이제 두 번째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게요. 캐비테이션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유체의 정압은 그 온도의 증기압보다 낮아져서 유체 내부에서 기화해서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유체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베르누이의 정리 연속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배관경이 좁아졌어요. 유속이 빨라져서. 아니면 배관경이 좁아지지 않더라도 유속이 빨라졌어. 유속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낮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똑같은데 동압은 증가하고 정압이 낮아져요. 정압.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성질을 선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동압이 아니고 정압이에요. 정압에 의해서 이 물이 결정이 돼요. 이 정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증기압이 낮아져요, 같이.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끌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압력이 낮아지면. 네. 그래서, 낮은 압에서 그 증기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온수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빨라지면 증기압보다 정압이 더 낮아. 그러면 기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끌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발생되는 기포. 그죠? 그리고 그 기포가 유속이 느려지는 구간,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에 가서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깨지면서 물 속에서 깨지면 소음. 그죠? 진동. 그 관의 벽에서 깨지면 관벽을 충격, 파손, 이런 걸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캐비테이션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우리 그 자료에 요 자료 말고 그 전에 설비 편람에 보면 이게 그 오타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플러스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캐비테이션 지수예요. 그래서 캐비테이션 지수는 1차 압력 빼기 2차 압력 분의 2차 압력 더하기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단위는 킬로파스칼, 전부 다 킬로파스칼로 다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캐비테이션 지수는 조절 밸브, 특히 감압 밸브에서 캐비테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감압비가 크면 클수록, 압력 변화가 크면 클수록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크면 클수록, 그죠?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얘가 작아져요.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캐비테이션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 변화가 클수록 더 잘 일어나요. 특히 그 감압 밸브에서 이런 데서 캐비테이션을 꼭 확인해서 우리가 그 아까 세대 감압 밸브 그 점검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게 소음 측정, 소음계 있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물 조금 틀고 많이 틀고 했을 때 소음이 여기서 이게 소음이 그냥 물소리가 샥 이런 소리가 아니고 뻑 소리가 나는 게 있을 거예요. 캐비테이션이 났을 때 나는 소음들이에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일어나는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서 이 조건을 벗어나도록 설계를 하면 돼요. 자, 우리 그 설비 편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수가 0.5보다 작으면 캐비테이션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캐비테이션이라서 배관이나 기기, 장비들 이런데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봐요. 거의 소음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또 이 지수가 0.8보다 작으면 0.8 정도는 캐비테이션에 의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보다 위쪽에 있으면 여기는 소음이 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검은 구간은 보다 더 작으면 이러면 장비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 밸브나 감압 밸브 선정할 때 이 0.8 수준까지 유지하면 좋은데 이 수준을 유지 못하면 최소한 0.5까지는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보다 감압비가 커지면 압력 변화 폭이 크면 이거는 장비나 이런 데 손상을 입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의 포화 증기압에서의 그때 증기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증기압은 그 온도에서 물의 몇 퍼센트 얼마 정도가 증기로 바뀌어서 그 압력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기압일 때는 그냥 1.0 다 끓는 거야. 전부 다 증기로 된 거야. 그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증기압이 이렇게 낮아져요. 그래서 이 증기압을 이용해서 아까 그 캐비테이션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설비 편람에 나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감압 밸브 2단 감압을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캐비테이션 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이제 그 감압 밸브나 이런 조절 밸브를 잘못 설정하면 감압 과정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감압 폭이 클 때, 그럼 이때는 반드시 이 캐비테이션 지수를 계산을 해서 0.5 미만이 되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돼요. 압력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감압 밸브를 2단으로 설치를 하거나 해줘야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차 측 압력이 8.5kg 정도 공급되고 2차 측 압력이 2.5kg 정도로 설정된 감압 밸브가 있어요. 이때 물의 온도가 한 20도씨야. 그러면 이때 캐비테이션 지수는 얼마냐? 아까 식에서 단위를 전부 다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킬로파스칼로 다 바꾼 거야. 1차 측 8.5kg는 833.57 킬로파스칼, 2.5kg는 245.17 킬로파스칼, 그리고 물이 20도씨일 때의 증기압은 2.34 킬로파스칼. 요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을 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다 넣어서 계산했더니 0.14 정도가 됐어요. 아까 캐비테이션 지수가 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단 감압을 하거나, 그죠? 어쨌든 다른 감압을 해서 그 캐비테이션 지수가 0.5보다는 크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단 감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단 감압을 하면 어떻게 하냐? 두 개의 캐비테이션 지수가 같도록 P2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P2가 뭐냐? 1차 측 공급 압력하고 실제 사용 압력, 그 사이의 중간에 감압 밸브와 감압 밸브의 사이의 압력을 P2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감압 밸브 하나가 P1에서 P2로 감압을 시키고 또 하나가 P2에서 P3로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 2단 감압을 그냥 감압 밸브를 직렬로 연결해서 하나가 해서 감압하고 또 하나에서 또 감압을 시키는 거예요. 2단 감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식을 쭉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면 이때 중간에 P2 압력은 452.52kPa 정도의 압력이 적당하다. 그래서 1차 측 압력 8.5kg에서 2차 측으로 452.52kPa, 대략 한 4.6, 7kg? 그죠? 4.6이나 4.7kg 정도 압력으로 감압시키고 그 압력을 다시 2.5kg로 감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캐비테이션 지수를 계산했더니 첫 번째 감압 밸브에서 1.19, 두 번째 감압 밸브에서 1.19 이렇게 모두 안정적인,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죠. 이렇게 1.0보다 더 높은 캐비테이션 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으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러면 소음, 진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감압 밸브나 기타 그 이후의 밸브들의 영향을 손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2단 감압을 하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제 다녔었다는 곳들도 이렇게 압력이 높았다 그러면 아마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반대로 그럼 우리가 2단 감압을 언제 해야 되냐? 세대에서 사용하는 압력을 대략 우리가 2.5kg 정도 세팅을 한다. 그러면 1차 측이 몇 킬로일 때까지 1단 감압으로 하고 몇 킬로 이상이면 2단 감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본 거예요. 네. 이 밸브 설계가 잘못돼서 이제 밸브에 무리가 돼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고 소음이나 이런 게 세대에서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서 밸브 감압 밸브를 교체를 해줬는데 네. 새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거라도 바로 증상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좀 네, 네. 그러니까 캐비테이션 지수가 높다고 그래서 숫자가 낮다고 그래서 반드시 캐비테이션이 바로 일어나냐? 아니죠. 그건 조건에 따라 다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물의 그 용전 산소량, 공기량이 높으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온도가 높으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상태가 조금씩 일어나서 그 기기를 손상시켜서 뭐 시트나 그 디스크 쪽을 파먹거나 이렇게 손상을 주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또 소음 날 수도 있고, 또 간혹은 어떨 땐 나다가 어떨 땐 안 나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그 경계선에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나고 어떨 때는 안 나. 그리고 너네 밸브 똑같이 썼는데 옆집은 나는데 이쪽 집은 안 나. 그 소리 나는 게 밸브가 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좀 비유가, 졸음운전하면 사고 나죠, 그죠? 졸음운전하면 사고 나요. 근데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졸음운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있어요. 있죠? 막 등골이 쫙 올라올 정도로 막 졸음운전 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왜 그때 사고 안 났죠? 운이 좋았어요. 그렇죠, 운이 좋았어요. 네. 사고 나면 그건 운이 나빠서 사고 난 게 아니고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네. 2단 감압이라면 결국 감압들을 두 개를 생산하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캐비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건이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수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 조건은 나는데 왜 이 조건은 안 나? 나는 게 불량이야. 이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적절히 그 캐비테이션 지수가 5를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을 때 그때 P1을 계산하면 대략 한 7.55kg. 그래서 2차 측이 2.5kg일 때 1차 측이 7.5kg보다 높았다.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측 압력이 주로 그래서 그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데 보면 주로 저층부 쪽에서 많이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우리 카타로 보니까 그 감압 비율이 20대 1이기 때문에 2단 감압을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감압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캐비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의한 소음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소음이 나도 상관없는 곳도 있어요. 뭐 저쪽에 어디 뭐 공장 같은 데서 막 기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걔는 소음이 조금 나도 뭐 전혀 쓰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2단 감압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그건 기능적으로 그렇게 감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캐비테이션까지 다 잡아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캐비테이션 잡아주려고 그러면 별도의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나 뭐 컨트롤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시트하고 디스크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있어요. 다단 트림 구조를 갖는 밸브들이 있어요. 네. 멀티 트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를 갖는 밸브들을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밸브들은 너무 비싸. 그런 밸브로 설계하는 차라리 강압 밸브 2개 쓸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압력 차이가 크면 2단 감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대략 1차 측 압력이 7.5kg 넘어간다. 그러면 요건 캐비테이션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이제 급수 설비에 들어가는 이제 밸브들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감압 밸브, 뭐 예를 들어서 YPR2A, 우리 모델 YPR41 모델이죠. 이런 거는 감압 밸브는 말 그대로 2차 측의 유체 압력을 1차 측의 유체 압력보다 낮은 어떤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는 밸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압 밸브. 그래서 우리 그 감압 밸브가 갖는 주요 특성은 빌딩의 급수 압력을 제어하는 데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평 수직 어느 방향으로도 설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평 배관에도 가능하고 수직 배관에 이렇게 옆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수평 배관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구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근데 부득이하게 입상 배관에 그 옆으로 눕혀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도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집을 옆으로 세울 수 그렇죠. 예.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 유지 보수하는데 힘들어요. 수리할 때 조립할 때 힘들어. 그럼 이제 다 떼어내고 돌리고 막 해야 돼. 그리고 조절 가능 범위가 넓고 안정된 유체 흐름을 유지해서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배관 방법은 이렇게 표준 배관이에요. 감압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주 라인에 앞쪽에 스테너가 들어가고 차단 밸브, 차단할 수 있는 글로우 밸브와 게이트 밸브 설치를 하고요. 또 이 후단에 감압 밸브의 이상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다른 쪽에 장비들을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안전 밸브가 하나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 이 안전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요 배관에 바이패스 배관이 항상 설치가 돼서 이 감압 밸브가 이상이 있을 때 유지 보수하는 동안에도 물은 최소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그 바이패스 배관은 주로 글로브 밸브를 주로 써요. 지난번에 글로브 밸브 설명할 때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량 조절을 하면서 바이패스 시켜주기 위해서 글로브 밸브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제 게이트 밸브나 글로브 밸브를 잘 안 쓰고 버터플라이로 그냥 약식으로 다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량 조절을 잘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임시로만 쓰면 되니까 버터플라이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동은 1차 측으로 처음에는 이 스프링 압력에 의해서 이 다이아프램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트하고 디스크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열려 있다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이 이제 통과해서 2차 측으로 넘어갈 거예요. 통과해서 넘어가면 여기 압력이 형성될 거예요. 그죠? 이 압력이 압력 감지부 다이아프램 하부 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럼 다이아프램 하부 쪽에 압력이 전달돼서 이 압력이 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만큼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누르는 힘을 이기고 밸브가 닫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물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압력은 세팅되어 있는 스프링으로 눌러서 조절한 압력하고 같은 압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측에서 물을 써. 그죠? 물이 빠져나가면 여기 압이 낮아지겠죠. 그죠? 여기 압이 낮아지면 다이아프램 하부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압력이 낮아지면 다이아프램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는 거고, 이때 스프링이 누르는 힘은 변함없이 누르고 있으니까 다이아프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식 오리피스입니까? 네? 그게 스프링식 오리피스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오리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저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건 조금 더 얘기해요. 예,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스템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거에 달려있는 디스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다시. 지나가면서 요 양에, 열리는 양에 의해서 쓰는 만큼 열리면서 압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측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오리피스라고 하면 요 올라가는 관 있잖아요. 예, 여기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피스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관을 좁게 막아요. 왜 그러냐? 여기에 있는 압력이 빨리 전달되면 얘가 빨리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2차측 압력 변화가 있을 때 얘가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좋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좋을 때도 있지만 2차측 압력이 여기에 사용 유량 변동이 커 변동폭이 많이 쓸 때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막 변해 수시로. 그러면 여기 압력 변화가 크면 여기 압력 변화도 크겠죠. 여기 압력 변화가 크면 결국 이 디스크가 위아래로 많이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거에 의해서 채터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또 이쪽에서 쓰다가 물을 딱 닫았어. 그럼 얘가 빨리 감지받아서 확 닫히는 거야. 이게 순간적으로 확 닫히면 물이 오다가 갑자기 멈추겠죠. 수격도 잘 일어나. 그래서 주로 이 오리피스관을 설치를 하면 여기 유도를 줄이면 여기 압력 변화보다 얘가 조금 더 둔하게 움직여요. 얘가 둔하게 움직여서 채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일어나게. 오리피스 관이죠. 그렇죠. 오리피스는 어떤 현상이잖아요. 아니요. 오리피스는 현상이 아니고 오리피스라고 하는 얘기는 배관에서 유로를 좁게 만든 곳, 좁게 만든 것을 우리가 오리피스라고 얘기해요. 아, 배관에서 좁게 만드는 좁게 되는 현상이 오리피스가 아니라 그 좁게 만든 구조를 오리피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유량계에 보면 면적이 일정한 오리피스를 쓰고 그 오리피스 전후의 차압을 측정해서 그때 그 유속이나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유량이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유량계야. 그거를 압력을 빨리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관을 설치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압력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채터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리피스 관을 쓰는 거예요. 특히 작은 밸브 이런 거는 별 상관없어요. 작은 밸브는 뭐 워낙 유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이제 2A나 40일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2차 측에서 유량 압력 변화가 크면 얘가 조금만 움직여도 압력계가 막 떨어요. 그 채터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채터링이 많이 일어나면 요 관도 위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유를 좁혀요. 좁혀서 물이 천천히 전달되게 압력이. 그러면 채터링이 적게 일어나. 대신 닫힐 때 2차 측 압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죠? 최저승압이 조금 더 클 수가 있어요. 반응이 느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선형 유로 통과 방식은 어떤 통과 방식입니까? 선형 유로 통과 방식요? 작동 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유로 통과 방식을 선형으로 한다 이렇게.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다시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쓰인 말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이제 세대 감압 밸브. 우리 YPR 8Z, 뭐 8G, 뭐 8L, 뭐 이런 세대 감압. 그러니까 세대에 사용하는 유량에 맞게 조그맣게 만든 감압 밸브. 우리 세대 감압 밸브예요. 주로 바디 재질은 무연 황동이나 이렇게 그 납이 나오지 않는 재질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각 세대로 유입되는 급수 급탕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세대 급수 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의 낭비를 줄여주는 밸브, 여기 세대 감압 밸브가 하는 역할이에요. 주요 특징은 고층 건물의 세대 간 압력 불균형을 해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 감압 밸브 쓰지 않으면 저층부에는 압력이 높고 고층부는 압이 낮아요. 압력 불균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어느 방향으로도 설치 가능하고 또 조절 가능 범위가 넓고 안정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감압 밸브 특징적으로 역류 차단 기능이 있어서 유량계의 공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줘요. 또 여기 그 밑불에 설치하는 체크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그 체크 밸브를 설치하면 더 안정적으로 역류가 완전히 차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도 계량기가 우리 집 물을 썼을 때만 계량기가 돌아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압력이 바뀌어도 계량기가 공회전을 해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세대 강압 밸브에 체크 밸브를 넣어서 체크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체크 밸브를 달아서 그 유량계가 공회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설계를 많이 합니다. 작동은 강압 밸브하고 똑같아요. 2차 측 압력이 이쪽은 크죠. 빨리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이아몬은 하부에 전달돼서 이 다이아몬 하부의 압력에 의해서 디스크 시트가 열리는 양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이제 정수위 조절 밸브. 체크 밸브 내장은 옵션입니까? 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압 밸브가 체크 기능이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닫히면 여기 1차 측 압력이 빠져도 2차 측 압력 때문에 얘가 안 열려요. 체크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 밸브가 별도로 달려 있어야 돼요. 자, 정수위 조절 밸브. 말 그대로 이제 수위를 조절하는 밸브죠. 각종 물탱크의 수위를 감지하는 장치와 연동해서 수위가 부족하면 밸브가 열려 급수하고, 또 일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급수를 정지하는 밸브. 이게 정수위 조절 밸브예요. 주요 특징으로는 이 밸브는 이제 용량 자체가 커요. 그래서 아파트나 고층 건물 이런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부에 스크린망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물질로부터 밸브를 보호하고, 또 그 물탱크로 유입되는 것도 일정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밸브의 작동이 완만해서 수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수격, 밸브가 그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차단하면 물이 순간적으로 이동하다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물이 순간적으로 멈출 때 발생하는 게 수격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격은 충격이에요. 부딪히는 거야. 얘가 천천히 이렇게 와서 있잖아요. 때릴 때 슬로우 모션으로 뚝뚝뚝뚝뚝 해서 탁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죠. 그죠? 근데 세게 와서 순간적으로 딱 때리면 많이 아프죠. 그죠? 이게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닫히는 속도를 천천히 해서 유속을 느리게 해서 와서 멈추게. 이러면 수격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이렇게 닫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닫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밸브는 천천히 닫히도록 일부러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부 스크린에 말하는 결국 그 스테인러 비슷한 그런 거로. 네네네,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배관은 이게 고가 수조나 저수조 위쪽에 주로 설치를 하고요. 밑에 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쪽에 설치하는 게 걸 권장해요. 왜냐하면 배압이 있으면 이 전자 밸브가 잘 안 닫혀요. 그래서 고가 수조 위에 설치하고, 배관 방법은 마찬가지로 스테너 설치하고 차단 밸브, 그 수리를 위한 바이패스 배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볼탑이 연결되어 있어서 볼탑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고, 전자 밸브가 있어서 컨트롤러에 의해서 전기적인 컨트롤러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수위를 감지하는 수위 그 감지봉, 전극봉이 그 물탱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탱크의 수위를 감지하고 언제 가동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신호를 받아서 정수위 조절 밸브가 움직이게 돼요. 그게 파일로트입니까? 네? 그게 파일로트입니까? 그 수위 감지하는 거. 아니요. 얘는 그냥 전기적인 거예요. 센서예요, 센서. 센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센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로우, 스타트, 스탑, 풀 이렇게 구간을 갖다 이렇게 전극봉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물이 항상 요 스타트에서 스탑 사이에 물이 있도록 관리를 해요. 근데 물이 정수위 밸브가 고장이 났어. 안 멈췄어. 쭉 올라가다 어디까지? 풀까지 닿았어. 풀까지 오면 컨트롤러에서 경보를 울려요. 야, 여기 이상해서 물이 넘쳤어. 빨리 가 확인해. 안 그러면 이 물이 밖으로 넘쳐서 기계시 잠기는 거야. 또 스타트 위치에서 공급되는데 공급이 안 됐어. 밑으로 내려갔어요.
로우까지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여기 물이 없어. 여기 기계 고장났어. 빨리 가서 물 보충해. 경보를 울려줘요. 관리자에게. 그리고 여기 이제 볼탑이 들어가 있으면 볼탑이 정지하는 위치는 여기에 스탑 위치보다 조금 더 위에서 멈추도록 돼 있잖아. 그죠? 원래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는 요 사이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볼탑은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고장났어. 전자밸브가. 전자밸브가 고장나서 위로 올라가면 볼탑에 의해서 물이 멈추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이중 반전 장치 같은 거. 그렇죠.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왜? 물이 넘치면 기계실 다 잠기고 큰일 나거든. 정수 조절 밸브 양쪽에 있는 밸브는 무슨 밸브인가요? 아까 게이트 밸브하고 글로우 밸브, 차단 밸브.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고. 볼탑은 뭐로 만드는가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인가요? 뭐 플라스틱도 있고 뭐 서스로 되어 있는 볼도 있고 볼이죠 볼. 부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력을 이용해서 열고 닫는 기계적으로 열고 닫는 밸브를 우리가 볼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전자식이죠. 네? 전자 밸브죠. 우리는 전자 밸브고요. 그 뒤에 볼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수기 조절 밸브가 있어요. 정수기 작동 방법은 물이 이렇게 공급돼요. 공급되면 이렇게 그 다이프램 하부까지 압력이 전달되고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압력이 다이아프램 위쪽으로 또 전달돼요. 다이아프램 위쪽으로 압력이 전달되면 이 다이아프램 전체를 눌러주는 힘이 여기를 들어 올리는 힘보다 크겠죠? 그죠? 압력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압력에서 이쪽으로 누르는 면적이 훨씬 더 크고 들어 올리는 면적이 작아요. 당연히 닫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여기에 조그만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닫혀 있도록 더 유도를 해요. 이 상태에서 이 상부에 있는 압력이 이쪽에 전자밸브가 있어요. 전자밸브가 열리면 압력이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여기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죠? 이 압이 낮아지면 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디스크를. 그 디스크를 들어 올리면서 물이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고 이 상태에서 수위가 다 됐어. 그럼 전자밸브 닫아줘. 닫아주면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져요. 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닫히겠죠? 네. 근데 요 닫힐 때 너무 빨리 닫히면 안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물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여기에 오리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들어가게. 그래서 대략 9초에서 한 15초 정도에 닫히게. 밸브가 큰 거는 한 20초까지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천천히 들어가서 밸브가 천천히 닫히게. 이 밸브가 조금 천천히 닫혀도 물탱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 거죠. 그거까지 고려해서 닫히는 시간을 조절해 놓은 거예요. 한 1, 2분 물이 더 들어가도 물탱크 절대 안 넘쳐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닫히는 게 더 좋아. 정수기 밸브는. 자, 다음은 이제 펌프 컨트롤 밸브. 펌프 컨트롤 밸브는 펌프의 기동 시 운전 효율을 높이고 또 펌프의 정지 시 역류되는 유체로부터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해요. 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알카 쪽에서 주로 만드는 밸브인데 여기에 그 포지셔너라고 해서 위치를 제어하는 것도 있고 제어를 이제 자력으로 아니고 별도로 그 뉴매틱으로 공압에 의해서 아니면 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뉴매틱 타입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일반 소형 시스템에는 잘 안 써요. 대형 펌프, 대형 정속 펌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가 펌프가 토출 압력이 일정하게 도달해야지 얘가 펌프의 효율이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효율이 나올 때까지 압력이 될 때까지 2차 측에 압력이 못 빠져나가게 막아줘요. 그 상태가 돼야지 얘가 기동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그 힘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얘가 밸브가 열려서 압력을 공급할 수 있게 펌프의 힘으로 그렇게 해주고 또 닫힐 때도 여기가 펌프가 전원이 끝나도 펌프가 그 원심력이 있어서 계속 돌아요. 계속 도는데 그때 나오는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내다가 적당할 때 먼저 닫히는 거야. 우리 해머레스 체크 밸브하고 똑같이 먼저 닫혀서 2차 측으로부터 역류에 의해서 수격이 치는 거 이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펌프 기동 시에 토출 양지에 도달할 때 하면 작동을 시작해서 유체를 공급해주고, 또 펌프가 정지할 때 유체가 역류하기 전에 밸브가 닫혀서 장비나 펌프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류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설치 위치를 달리해서 압력이 높아졌을 때 밖으로 빼주는, 오버플로우 해주는 그런 쪽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배관도를 보시면 펌프가 기동하는 쪽에 펌프 컨트롤을 달려서 기동 압력과 정지할 때 역류를 방지하는, 또 얘는 이쪽 압력이 높아지면 얘는 무조건 열려요. 막 열리는데 쓰는 압력이 양이 많지 않아. 그러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배관의 압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빼주는 펌프 릴리프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차 압력 조절 밸브보다 좀 더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해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운전이 펌프의 양정에 도달할 때까지 이 효율이 가장 좋은 요 구간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 요게 펌프 컨트롤 밸브예요. 자, 컨트롤 체크 밸브. 컨트롤 체크 밸브는 펌프의 기동 시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토출 압력을 바이패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지 시에는 그 역류를 방지하는 해머스 체크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량을 조절하는 밸런싱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력이 너무 높아. 그러면 릴리프를 통해서 물을 빼주는, 그리고 여기에 핸들이 달렸죠. 여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 인디케이터도 여기 있고, 그래서 그 얼마큼 열 수 있는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체크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요. 해머리스 체크 밸브가. 그래서 역류하기 전에 닫혀서 수격도 방지해 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석션 디퓨저. 석션 디퓨저는 펌프 입구 측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순환 배관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펌프가 설치돼서 물을 빨아당기는 쪽에 있어요. 펌프 입구 측에 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펌프 입구 측에는 빨아당기는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저항이 많이 걸리면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급격히 일어나요. 임펠러 쪽에서, 펌프 쪽에서. 그래서 펌프 입구 측에는 저항이 적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과망이 설치가 돼 있어요. 스트레너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과망이 막히면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펌프는 끌어당기고 여과망은 이물질에 막혀서 물이 공급은 잘 안 되고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펌프에서 또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요.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면 임펠러가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여기 이물질이 얼마큼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압 밸브를 설치해서, 옵션이에요. 설치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또 이걸 스트레인을 청소를 하는 거잖아, 그죠? 주기적으로. 그러면 빨리 차단 밸브 잠그고 빨리 열어서 이물질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 놔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빨리 열고 빨리 닫기 쉽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하나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돌려서, 이게 완전히 떼내는 게 아니고 다른 볼트는 다 풀르고 요 벨트는 너트만 살짝 풀러서 돌려놓는 거,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야. 회전 타입으로 해서. 이런 걸 힌지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힌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빨리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내부에 자석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 용접 똥이나 철분 이런 것들 이렇게 흡착해서 이런 것들이 배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펌프 입구 측에 베인이라고 해서 이게 그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체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와류가 형성되면 펌프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척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입구에 날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보시면 석션 디퓨저 펌프 쪽에 입구가 좁은 쪽 펌프 쪽에 보면 그렇게 베인이 설치돼서, 날개가 설치돼서 그게 안정적으로 척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급수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밸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